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이현주 전 국회의원, 복귀왕 전 타이틀이 워낙 많으셨고 아산시장, 전 청와대 비서관, 또 전 국회의원님도 하셨죠. 예. 노무현 정부 때인가. 예. 노무현 타이틀이 화려하십니다. 또 국회의장 비서실장까지 하시고.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두 분 잘 아시죠? 모르세요?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처음 뵌 거예요, 그럼? 네, 오늘 저기서 인사했습니다.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처음 출마하실 때 프랭카드에 쓴 그 선거 구호가 워낙 이색적으로 네, 뭐였어요? 뇌리에 딱 박혀가지고 아침부터 쓰기에는 좀 네, 민망할 네. 수도 있는 거라. 그때 제가 하여튼 하여튼 그 광명에서 네. 그때 이제 기업에 있다 그때 나오셔서 사실 그때 제가 SOE 상무로 있다가 나와서 사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 연봉도 굉장히 좋았을 텐데. 연봉 되게 높았죠. 국회의원 연봉보다 높았을 텐데. 훨씬 높았죠. 비교가 안 됐죠. 근데 뭐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래도 이게 돈보다도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대기업 임원은 좀 뭐랄까 좀 편하잖아요. 이게 편하다는 게 몸이 편한 건 아닌데 이게 조금 안정된 삶이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 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처음 인사하셨다 그러는데 토론에서는 또 처음 인사한 만큼 두 분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어느 것부터 할까요? 북계양 시장님. 네. 뭐 그거는 교수님 마음대로. 유재상 얘기부터 할까요? 네, 그러시죠. 빨리 그러시죠. 얼른 맞고 가죠 뭐. 정신없어서 나중 노브프로 갈 수도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돈봉투 문제. 송영길 전 대표가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지 않습니까? 들어올 것 같아요. 22일 날 특파원들하고 기자간담회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뭐 그조차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추측도 현재 오가고 있는 것이고. 왜 그러시는 거죠? 빨리 어떤 거 자기 대표 시절에 벌어진 예민할 때라서 대언론 접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제 말풍선이 커지는 이런 상황이라 가급적이면 조용히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민주당이나 혹은 정치권 전체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의혹의 중심에는 어쨌든지 간에 송영길 대표를 뽑기 위한 선거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니까 그렇죠. 예. 어찌 되었든지 사건의 진상을 본인이 잘 알든 잘 모르든 간에 국민들에게 자기 모습 보여가면서 전체에 대해서 좀 사과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진상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것이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이제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치개혁의 불쏘시개라는 것이 이제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가 있는데,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때 돈을 안 쓰게 하는 정말로 큰 정치개혁을 이뤄냈고, 그랬죠. 그 체제내에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데, 이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음으로 양으로 돈이 들어간다라는 게 정설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옳다구나 하고 뭐 돈봉투당이다 뭐다 공격을 하고 있지만 과연 그쪽은 뭐 지난 한 달 반 전에 김기현 대표 또 최고위원 선거할 때 그로부터 자유로웠는가라고 가슴에 손 얹고 맹세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글쎄요 몇 분이나 깨끗하고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의 이런 기회를 그 정치개혁과 정당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계기로 좀 삼으면 그런 불쏘시개로 정치인 송영길이 쓰임을 불쏘시개. 쓰인다면 그 또한 그 전임 대표였는데 본인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다만 결국은 저는 이런 것들이 정치 발전의 어떤 계기로 작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이현주 의원님 말씀 들어볼까요? 아니 뭐 제가 팩트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전당대회 때 이제 뭐 소위 뭐 거마비다 무슨 뭐 활동비다 등등등 해서 전당대회라든가 아니면 경선할 때마다 이렇게 돈 뿌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관례화되어 왔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하면 경선에서 지는 거죠. 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죠. 내부 경선이 훨씬 더 힘들죠. 사실은 본선보다 더 힘들어요. 그렇죠. 본선은 솔직히 본선은요 공중전이에요. 그래서 본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론에서 지지를 받고 또 공중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어떤 정치 역량이 되는 사람들 굉장히 유리한데 경선은 조직 선거에 그게 있기 때문에 네. 돈과 조직 이런 것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뭐 대표하면 몇십억 들고 뭐 최고위원하면 몇 억 든다 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서는 은근히 돌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안 하고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당 같은 경우에 이제 이준석 대표라든가 좀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안 하기도 하는데 네. 또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이제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또 사실 별로 그런 걸 따르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왕따되기 십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실제로 막 불만이 많아져요. 불만이 많아져요. 너 잘났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캠프에 와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점심도 안 사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각서도 받고 그러거든요. 저 같은 그래요? 경우에는 각서를 다 받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뭐냐 도대체. 네, 각서를 받는데도 이게 형식적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법이 그렇고. 사실 또 법이 너무 심한 경우도 좀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경선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 돈을 다 어디서 충당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들 또 사람을 많이 동원하지 않고도 그런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 이 대의원 선거라든가 중앙위원회라든가 이런 어떤 규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선거 방식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 관행이라 그래도 또 그렇게 그래도 할 수밖에 어쨌든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거는 그럼요. 이거는 끊어줘야 되는 그래서 방식이 이번에 아니냐. 있잖아요. 저는 어떻든 간에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문제가 됐잖아요. 그럼 이번에 이거 근절을 해야 돼요. 근절. 그래서 이참에 확 근절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방안이 있겠어요? 이건 여야 다 공이. 그럼요. 네. 그리고 일단은 민주당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서 제대로 확실하게 내부적으로 자체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는 사실은 자진해서 귀국해가지고 조사받고 사실 뭐 이렇게 또 문제되는 거 있으면 자진해서 또 얘기도 다 하시고 이렇게 해야죠. 그 정치개혁의 어떤 계기로 삼으려면 네. 이 사실 부당한 것에 대한 그동안 떳떳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권의 고백들이 함께 뒤따라간다면 네. 이번에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이고 더불어서 그 관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여야를 떠나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여당 안 할 것 같은데 돈노 민주당 뭐 돈노 봉투당이라 그러는데 그 돌아가신 고 김근태 네. 의장께서 예. DJ 정부 때 이러저러한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라는 네. 것을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전혀 본인에게 뭐 의심이 뭐 이렇게 의심의 잣대가 네. 들이대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그것을 보고 역시 김근태는 아마추어야라는 정치판의 시각이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은 저렇게 고백하는 정치인도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 어느 정도 그 정치권 자체 내에서의 우리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 소재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기회를 정치개혁의 기회로 살리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우리 국민들은 다 똑같다라고 네. 생각할 것 같고 저는 이번에 민주당 자체 내에서는 사실상 굉장히 큰 위기로 받아들이고 그 위기감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음 주쯤 혹은 이번 주 말쯤 국민 여론조사가 얼마나 변화가 될지 저는 조금 의구심을 갖는 것이 네. 우리 국민들이 다 똑같은 놈들 아니야? 뭐 누가 누구 보고 말하고 그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검찰 그래 야당만 파네.
라고 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정치권의 일반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크게 민주당을 심판하는 이런 분위기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 사실 우리 정치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네. 진상은 밝히는 것에 네. 송영길 대표와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 조치를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도 저는 고백하면서 동시에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겠다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좀 칭찬받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똑같은 놈들끼리 웃기고 있네.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되게 잘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우리 지도부 같은 경우 이번에 김기현 대표 되고 나서 지금 뭐 엉망이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반사적 이익을 이제 가져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이 터지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왜 하필 지금 터지냐.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실이 터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저는 막 이번 참에 그냥 완전히 좀 일소를 하고 저는 이런 어떤 내부적인 우리 어떤 전당대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당의 여러 가지 경쟁의 양상이나 유형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꼭 전당대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정당이라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나 정당의 어떤 당원의 모집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는 시대에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젊은 분들은요, 사실은 과거에 이제 정당처럼 그렇게 정당의 활동 이렇게 별로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지역적인 어떤 그 소속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정당 체계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50대 정도의 이 맞춰진 시스템이에요. 50대 이상의. 네, 50대나 60대 정도에 딱 맞는 것 같아요. 60대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지역 커뮤니티 활동, 공동체 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40대 밑으로 내려가면 정당하고 굉장히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나온 김에 민주당 얘기만 하지 말고 국민의힘 얘기. 정광훈 우리 정광훈 목사님 네. 자랑스러운 국민의힘의 교주라고 하시는. 네. 정광훈 목사 이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원래는 그 사람이 실제 이제 말은 굉장히 많은데 당에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었나 실질적으로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그 홍준표 시장하고 이렇게 뭔가 네. 이렇게 옥신각신했는데 네. 홍준표 시장을 해촉해버렸잖아요, 아웃시키고. 상임고문에서.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밖에서 볼 때 어떻게 돼버렸냐면 홍준표 시장보다 더 센가? 그 그렇지.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실제로 더 세지 않다면 이거는 당 지도부 굉장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마치 실제 그렇든 아니든 간에 네. 이 정광훈 목사의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은 그런 양상으로 지금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고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만큼 영향이 크진 않다. 다만 이제 정광훈이가? 한때 컸다가 이것이 이제 한 몇 달 전인가 그때 무슨 그 형사처벌이 뭐 걸린 게 많아요. 뭔가 된 적이 많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손절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지금 부각되는, 왜냐하면 네. 이게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그리고 아까 또 전당대 돈봉투하고 관련해서 또 이게 전당대회 폐해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 룰이 권리당원, 그러니까 책임당원하고 50%, 그 다음에 여론조사 50%였는데, 이번에는 책임당원 100%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책임당원 100% 되면서 사실 이제 민주당처럼 대의원이라든가 중앙위원 이렇게 복잡하게 되면 이게 조직 선거가 돼서 문제인데요.
우리처럼 이제 책임당원이 되면 책임당원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선거의 그 어떤 위험 리스크는 조금 줄어드는 반면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직적으로 어떤 외부 세력이 대거 가입해서 당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정광훈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죠. 근데 어느 세력이든 간에 마음 먹고 하면 가능한 상황이 그렇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누가 당원을 그렇게 가입해라 그렇지, 한다고 안 하지. 조직적으로 가입이 실제 잘 안 안 돼요. 되지. 그리고 뭐 무슨 모임 한다고 해도 옛날처럼 사실 돈을 쓰지 않는 한 사람을 네. 그렇게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바쁘잖아요. 특히 그럼요. 평일날 얼마나 바빠요. 다 직장 다니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조직에 조금씩 다들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드러나는 걸 보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상당히 좀 이렇게 은혜를 등을 본 거지. 아닌가? 은혜를 받. 아니야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 표만큼 누군가 대표된 사람이 도움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그 김기현 대표 아니야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이 영향을 안 미칠까? 공천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이번에 좀 손절을 확실히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손절이 될까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어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게 된 1등 공신이 전광훈 목사 아닙니까? 0.7%. 그 문재인 정부의 가장 먼저 농성까지 해가면서 대들었던 그 속에서 국민의힘이 우리도 투쟁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도 그렇지만 지난번 뭐 대표 선거 때도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광훈 목사가 뭐 목사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우리 좋은 목사님들에게는 참 뭐 이단 관련된 분쟁도 있어요. 한기총에서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제명 추진하고 있다고. 제명 추진하고 뭐 바로 하려고 했다가 일정 정도 유예를 판단에 약간 대한 분쟁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유예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 시대에 그런 분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분과 손을 잡고 국민의힘이 정치를 같이 하는지 정말 손을 잡고 같이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네, 뭐 예를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나란히 손잡고 서로 문재인 타도 외치다가 그래서 망했잖아요. 망했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광훈 목사의 은혜를 받아서 김기현 장로님도 대표가 되시고 또 김재원 수석 같은 경우에는 우파 대통합의 교주다 뭐 거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지지를 못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 스스로가 전광훈 같은 이런 세력들과의 손절을 강력하게 하고 그들의 불법적 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 정당에서 어떤 불법적인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건데 민주당 털듯이 문재인 정부 털듯이 전광을 한번 털어봐요. 검사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아마 이제 그 털면 이렇게 지지율 조금 올라가겠죠. 제 생각에는 뭐 한 1% 정도. 근데 못 건드리는 거예요. 1% 정도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또 그 안에 또 아주 열성 지지층이 또 떨어져 나가잖아. 일부 있거든요. 물론 그 극우층이라서 꼭 우리 당 지지층하고 꼭 다 겹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애초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 기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조차도 이제 아쉬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30%라도 제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애초에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경선 때 이분은 대통령 후보 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내부 규합이 안 될 수밖에 없고
사실은 그분은요, 문재인 정권에서 보수 개멸에 앞장서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개멸, 그냥 예를 들어 시스템적인 어떤 그 공격을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잔인하게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검찰의 칼을 가지고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치의 어떤 반정치적인 행위거든요. 결국에는 그 행위가 지금 대통령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저는 이것은 진영을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인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수 내부의 분열과 자멸로 이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갈등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한 요소가 정광훈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통령이 된 분이 보수 내부에서 이렇게 성장해 온 사람이다. 그러면 그건 좀 다르죠. 그거는 뭐 태극기 세력이든 뭐든 애국 세력이든 좀 자제시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겠지. 정통성이 있으니까. 자기 기반도 있고. 네, 정통성이 있으니까 당신도 열심히 하는 거 알지만, 왜냐면 자기가 함께 투쟁해온 사람이라면 열심히 해온 거 알지만 이 정도까지만 해. 여기 더 이상 넘어오지 마. 더 이상 오버하지 마라고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더 막 그렇게 세게 얘기했다가는 이상하게 밀리는 것 같고 쫓겨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 함부로 못하게 되고 의존하게 되고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견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실 대선 후보, 우리 국민의힘이 뭐 다 지나간 얘기지만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옹립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정권 교체가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전광훈 목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광훈만큼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의 성정을 보면 그분은 그렇게 하고도 얼마든지 팽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팽시켜요? 네. 팽시킬 수 있는데 현재로는 정광훈이가 토사구팽 당했다고 네. 전광훈 얼마든지 그렇게 국민의힘에게 전광훈만큼 열심히 싸운 사람이 있어? 전광훈처럼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 있어? 근데 이제 라는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토사구팽을 얼마든지 하는, 왜냐하면 이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치인을 상당히 우습게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쭉 보면 그렇잖아요. 식사도 보면. 한번 하셨다면서. 그렇죠. 그때 저한테 얘기하셨지. 경선 때 자기 그 도와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도와드렸죠, 제가. 네. 네. 왜냐하면 저하고 하여튼간에.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이렇게 정치인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보통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어떤 그 정치적 뭐랄까 은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좀 뭔가 감사한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준석에 대해서 하는 걸 봐도 그렇고 뭐 안철수, 뭐 나경원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도와줬지. 네, 그러니까 뭐 검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세력들에 대해서는 그냥 필요할 때 쓰고 그 다음에 필요 없어지면 팽하고 이런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보수 내부의 균열을 자초하는, 초래하는 그런 위험 요소들인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결국에는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정치의 분열 양상을 초래하는 하나의 요인인 거예요, 결국은. 알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전광훈 목사와 손절한다 비슷한 말을 하면서 정말 코미디가, 전광훈 추천인 당원이 981명이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 당원들을 모집을 할 때 꼭 거기 있는 대표적인 사람을 추천인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광훈과 관련된 그거는 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야가 추천일 다 텐데. 마찬가지지만 당원 그러니까 추천할 때는 그 사람만 가지고 전광훈 추천인이 981명밖에 없다라고 국민들에게 전광훈 별거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전광훈 별 관계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웃기고 있네라고 뭐 하지 않을까 민주당도 싶어요. 마찬가지잖아요. 그건 뭐 서로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예. 형식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네. 그거를 수습하는 모양 자체가 너무 코미디처럼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정강한 문제 좀 지켜보죠. 더 어떻게 할 건지 네. 뭐 손절할지 아니면 뭐 저는 이참에 그냥 여야 다 그냥 다 이렇게 폭발을 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예. 김종희 의원이 다시 움직이던데 김태섭 그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제3신당 제3지대.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다당제론자고 애초부터 그리고 이제 사실은 많은 세력들이 경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여하튼 간에 지금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금의 어떤 양당의 체제에 대해서도 문제의식 갖고 있고요. 다만 좀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 국민들이 원하는 거. 어쨌든 가장 국민들이 절실하게 이 정치에 대해서 바라는 거는요. 윤석열 정권이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네. 이렇게 지금 정부가 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60% 이상 거의 70% 가까이가 지금 불안감과 불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러면 이 3당이든 뭐 어떤 신진 세력이든 뭐든 간에 기존 정치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지향점을 제시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그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분명해야지. 예를 들어서 혹여 제3지대 뭐 친당이 나온다 그래도 거기서 혹여 윤석열 정권이 인기가 없으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세탁 내지는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좀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조금 합니다. 입장이 조금 결이 다르시네요, 그죠? 아니 분명해야죠. 분명해야 된다. 아니 제가 국민의 새로운 정치 저는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안철수하고 같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항상 불만이 뭐냐면 안철수도 좀 그래서 제가 좀 다투기도 많이 하고 결국에는 이제 결별을 했지만 안철수도 뭐가 문제였냐면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거야. 뭐 중도니 맨날 아니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도도 좋아요. 오로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도라는 것도 분명하게 이런 정책 저런 정책에 대해서 이거야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지지할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민주당도 틀렸고 나는 틀렸고. 양쪽이 다 싫어. 근데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요 지지층 쫙 빠져요. 그건 안 하니만 못해요. 그 다음 총선에서 제3당, 제4당이 출연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갖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걸로 가시려고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20년 동안 정치를 해왔고 여기서 뭐 국회의원, 시장 했었는데 뭐 당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 뭐 상상이 안 되는데 농입니다. 다만 저는 조금 더 진보적인 정치를 했으면라고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자기 역할을 좀 더 잘해주기를 늘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정의당이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진보 정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정의당,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적 성향을 좀 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합리적 보수 이런 정치인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당의 그릇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현주 의원이 싶어요. 같은 말씀하신 것 같아. 민주당은 현실 정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우클릭을 조금 해나가는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 보여서 그 내에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고 뭐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서 또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들까지 뭐 극과 극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다양한 스펙트럼은 거대 정당, 수권 정당의 가능성은 더 크지만 실제 국민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를 담아내기에는 너무 커요. 그래서 좀 뷔페 음식처럼 김치찌개, 된장찌개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다른 뭐 비빔밥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이렇게 정당이 구성이 될 때 우리 총선에서 나는 이걸 먹을래 라고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비빔밥과 된장찌개가 만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러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데 그러려면 내각제로의 전환 이런 고민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라 아니 이러면은 내각제 아니더라도 그 다당제를 통한 이게 대통령제 내에서는 사실상 다당제로 가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내각제까지 가면 너무 커지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뭐 어쨌든 저는 지금의 이 국회 상황 속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상황 이런 상태에서 국정을 책임질 수 있을까?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쫙 줄만 설 줄 아는데. 예. 그래서 내각제 자체는 저는 나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각제로 가려면 국회가 한번 싹 물갈이가 돼야 네, 가능할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자, 그 하고요. 저 김건희 씨 얘기 좀 할까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배우자 포럼을 출범시켰던데 물론 김건희가 했다 안 했다라는 건 뭐 그런 뭐 아니지만 그 배우자 포럼이라는 거 현역 거를. 의원이라든가 뭐 정치인들에서 그 배우자들만 남성 의원 뭐라 그러지? 여성 의원의 남편은 또 제외했다 그러더라고 하여튼간에 못 들어봤던 겁니다. 배우자 포럼. 이래. 이거는 진짜 전형적으로 김건희 조직 아닙니까? 뭐 그런 걸 떠나서요. 저는 이런 거 자체를 싫어해요. 이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이 이제 전근대 우리 사회의 전근대성 그래서 타파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렇지. 뭐냐면 아마 이제 요즘에는 기업에도 그런 거 거의 없어졌을 텐데 뭐 사장님 뭐 사모님이 뭐 부르면 임원들 사모님이 다 모여가지고 김장 같이 하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마 요새는 기업에 없어졌어요. 저도 입원할 때 뭐 우리는 이제 저는 글로벌 기업이라서 그런 거 없긴 했는데 그런데 이게 그 정치권도 거의 없어졌잖아요. 없거든요. 그냥 부부 동반 모임 이런 게 한 번씩 있긴 해도. 그거야 뭐. 근데 웬일이야 이게 지금 갑자기 이런 그 봉건적인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리고 배우자가 왜 모여서 뭐 하는데 배우자들 바빠요. 그렇잖아요. 배우자들도 아니 와이프들이 뭐 사모님들이요. 뭐 다 자기 그 남편한테 남편도 있어요 배우자 중에서. 아 그렇죠. 여기는 지금 이 배우자 포럼은 남편들 안 불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배우자들이 자기 그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요즘에는 다 각자 자기 일이 있어. 그리고 설사 집에서 그 가정주부로 계시는 분들이라도 자기의 또 취미 생활도 있고 다 자기 사생활이 있단 말이에요. 애들도 키워야 되고. 이런 데 오면 또 그리고 국회에서 또 선수라든지 어쨌든 당대표 이런 거에 다 종속이 되잖아요. 그 자기의 어떤 그 주체성이 있는데 왜 자기 배우자한테 종속이 돼? 이거 굉장히 전근대적이고 저는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제가 배우자인데 만약에 남편이 국회의원인데 이런 데 오라?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아. 지가 뭔데 나한테 오라 그래? 그렇잖아요. 그리고 뭔데 나한테 오라 가라 해? 안 그래요? 선거운동 같이 하는 것도 좀 짜증나는데 바쁜데 말이에요. 사실은 선거운동도 이제는 좀 굳이 선거운동 기간에만 좀 같이 하고 굳이 막 이렇게 막 부인들 돌아다니면서 힘든데 다 바쁜데 그런 것도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 지금 적십자 대청소하는데 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이런 것도 우리가 진짜 좀 바꿔야 개혁해야 돼요. 정말. 근데 지역에서 제가 한 20년 정도 있었는데요. 아산에서 20년 정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삶의 문제예요. 일부분이 됐는데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영역과 정치인의 영역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봐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내년도 총선에 나오겠다라고 다니는 네.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김건희 라인이야 하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띄입니다. 저희 아산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그래요? 네. 이건 뭐냐면 윤석열 라인이라고 얘기 안 하고. 아유 김건희 라인이라고. 이거는 그만큼 저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세구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센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들 불렀는데 안 가봐요. 그러면 누구 국회의원 부인 안 왔어? 라고 해서 찍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번 공천에 영향을 받을까봐 아마도 부부싸움들 할 겁니다. 이현주 의원님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 영역을 갖고 있는 배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길 왜 가야 돼?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나 공천 못 받으면 어떻게? 공천 받지 마. 이제 정치하지 말라고. 라고 하면서 이제 뭔데 그래. 다툼이 그래, 생기고 그따위 그래서 정치는 하지 마. 깨갱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특강을 했다는 분이 외교 장관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갔다 그러던데 거기? 다 갔대 당직자. 지금 아니, 그러니까 주미대사 경질한 지 얼마 안 되고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외교 대사가 있는데 여기서 배우자 포럼에서 특강을 해요. 그렇게 한가합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근데 갈 수 있었던 것은 더 센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 부르니까 할 수 없이 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그 조용히 내주만 하겠습니다라고 울먹였던 그런 거짓 눈물 이것을 지금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있고 심지어는 굉장히 남세스러운 어떤 그 사진 이런 것들마저도 청와대에 올라와 있고 하는 것들 보면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가라고 우리 국민들 한숨을 절로 쉬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뭐 이분이 이렇게 하면 할수록 별로 선거에 도움이 안 되죠.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보수일수록요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럼요. 더 그런가? 보수적일수록 이렇게 부인이 그러니까 공사가 구별이 안 되는 걸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태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오랜된 정통 보수 지지층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특히 어르신들 이렇게 좀 점잖으신 분들 그런 분들 근데 정치적 발언 잘 안 하시는데 사석에서 보면 이렇게 그 부인이나 이렇게 배우자가 막 나서고 그 다음에 또 이 어떤 자신의 그 원래 공직자의 공적 영역을 넘어서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이분은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표 떨어진다. 이게 보수층의 표를 잡아먹는다니까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바닥에 왕자 쓰라고 해서 토론하니까 대통령 뵙고 하니 저는 그 말을 계속 들을 것 같아요. 그 무속적 조언을 계속했던 사람이 있으니까 지지 기반 자체가 약해지는 거죠. 와야 되는구나. 약해지는 거죠. 원래도 우리 내부에서 지지 기반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면에서 사실 보수층이 더 깐깐해요. 더 완강해요. 이런 부분은. 네. 좀 그래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예요. 이런 거 선을 딱 그어야 돼요. 그렇지. 네. 대통령실이나 배우자가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보수의 가치하고도 안 맞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의 어떤 장기적인 비전하고도 안 맞고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당이 선거 이기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김건희 라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딱 선을 그어야 돼요. 지금은 좀 낯뜨겁고 좀 뭔가 얼굴 붉힐 수 있지만 지금 딱 선을 그어야 나중에 할 얘기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전광훈하고도 선을 못 긋는데 김건희 여사하고 어떻게 선을 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굉장히 현재 근시안적인 지금 행태들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답답하시니까 자꾸만 얘기하시네. 지금 보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하면 그냥 하루살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하루살이 정치를.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미국 가는 게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까? 일주일 조금 더 남은 것 좀 같은데. 더 남았나요? 예. 이제 26일 날.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귀국하는 날짜 맞춰서 한번 특별 방송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진짜로 이건 또 방이라고 또 다른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적 현안부터 좀 얘기를 할까요? 지금 ILF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반도체 이 문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로 부상하는데 그리고 거기 가서 그걸 정상회담 의제에 넣어서 뭔가를 좀 얻어와야 되는데 이게 부각되는 건 국회에서 영어 연설하는 것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 원수가 어느 나라에 가서 발언을 하는 것은 공적인 거기 때문에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 나라 말로 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거든요. 옛날에 MB가 영어 연설했다고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굉장히 그런 거는 옛날에 무슨 제국주의 시절에나 자랑하는 그런 거고요. 그냥 뭐 우리가 사적인 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극히 공적인 자리, 특히 네. 연설을 하는 건 딱 정해져서 딱 올라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그러나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런 협상을 잘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 좀 이번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이번에 아시겠지만 IRA 법의 그 어떤 적용 그 보조금 집행이 좀 됐잖아요. 근데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근데 16개 자동차 회사가 발표가 됐는데 보조금 받는 회사 다 현대기아 전 빠진 거죠. 근데 전부 다 미국 회사예요. 네. 근데 여기에 웃긴 게 우리 그 대통령실의 정책수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관지 간섭이 예, 김상목 김상목 예, 굉장히 잘 됐다. 그게요. 예, 오히려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이게 해요. 빠졌기 때문에 아니 이제 그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제 조립과 생산 부품을 북미 쪽에서 50% 이상 했느냐라는 부분이 한 절반이고 그다음에 한 절반 정도가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 광물 이런 것들은 이제 중국계 아닌 북미 쪽 거를 얼마나 사용했느냐 이런 건데 우리는 이미 이제 배터리 부분에 있어서의 생산 체제를 북미 광물로 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2024년 이후거든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IRA에서 제일 문제를 삼았던 것은 네. 현대 기아차 조립 공장이 미국에 세워지는데 이것이 생산된 이후에 이 법이 적용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큰 타격이 없어서 그렇죠. 3년 정도 유예를 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다라고 했는데 그 숙제 하나도 못 푸는 거예요. 결국은 2024년 이후다라고 하면 이제 25년부터인데 네. 그러면 3년의 경과를 다 지난 거죠. 결정적으로 그 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펠로시가 방한을 하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 휴가 간다고 만나주지도 않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이익과 관련된 미국과의 어떤 그 부분을 정리하지 못하고 저는 이제 IRA는 이미 지나갔고 반도체와 관련돼서도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네. 우리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카드인데 네. 이것을 우리가 먼저 용서가 아니고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악의 없이 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 김태효. 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게 대통령 그 외교의 최고 비서가 한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얘네들은 와서 윤석열 대통령 폼나게 미국 의회에서 영어 연설하는 거 이거만 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태호와 대통령실의 이런 첫 반응이 혹시 의회 연설 무산될까봐 도감청 의혹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처럼 비춰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져올 것은 전혀 없고 연설하고 나서 그 연설하는 거 자랑하는 것을 성과로 갖고자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요. 참 연설하는 거, 영어 연설하는 거 참 이게 그거 가지고 이제 유치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요즘에요. 다 영어 연설 웬만하면 다 해요. 합니다. 예. 정말 이런 거 가지고 유치하게. 그러니까 너무 촌스러워요. 미치겠어요, 진짜로. 이게 수준이 너무 낮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런 거는 뭐 그냥 그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사실은 이번에 전기차에서 전부 미국산이란 말이에요. 전부 미국 회사만 됐고, 일본, 독일 차들도 다 빠졌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미국인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이거구나. 우리가 기대할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어. 그러면 괜히 뭐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절망적인지 몰라도 이건 뭐 협상해서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미국의 전략은 분명하다. 자국 중심적이다. 그냥 우리는 미국 중심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따라서 그냥 붙어서 여기 붙어가지고 뜯어먹든지 좀 와가지고 좀 같이 하든지 딱 붙어서 아니면 딱 이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반도체도 그래? 아시아에서 중국을 비롯해서 한국
뭐 그동안 대만 뭐 잘했지. 그런데 그래 중국은 제끼고 한국하고 대만은 미국에서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면 우리 기회를 줄게. 그런데 우린 철저하게 미주 대륙 중심으로 이제 생산기지 다 옮긴다. 그러니까 할 거만 하고 말 건 말아. 딱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완전히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자국 내 문제, 우리도 반도체라든가 이런 거에서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어가야 문제인데, 근데 이제 설계를 미국이 주로 하잖아요. 반도체 설계 기술이 이제 미국에 주로 있고, 사실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완전히 이거 끊었을 때 이게 우리의 한계가 좀 있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혼자 힘으로 이 구조를 지금 바꿀 수는 없어요. 사실 이건 한계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미국이 오랫동안 계속 이걸 끌고 갈 수 있을까, 이 체제를,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지금은 적어도 반도체라든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미국한테 반기를 들 정도는 우리는 아직 안 돼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초반에 납작 엎드려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안 그래도 미국의 입장이 분명한데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근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미국에다가 가서 생산해봐야 별로 되는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국내에서 생산을 최대한 하고, 그런데 미국하고 협력하는 게 중국. 근데 문제는 이제 SK 같은 경우는, 저는 삼성도 문제지만 SK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빠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예를 기간을 좀 더 유예를 해야 돼요. 그나마. 예, 왜냐하면 그거라도 당장 막아야 이걸 정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전쟁이 이제 본격화돼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 숙제인 거예요, 결국은. 이게 고민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이나 윤석열은 그런 고민이 없는 것 같아. 하여튼 간에. 예. 아예 없어 보이고, 그리고 그 전에 이라크에 가서 우리의 우방, 우리 우방에 적은 우리 적이다. UAE. UAE 아랍에미리트. 가서 그 발언처럼 미국은 우리 우방이니까 미국의 이익은 곧 우리 이익이야,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네, 그렇죠. 전혀 아니지. 니네 너 알아서 해, 따로 놀아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속에서 지혜로운 등거리 외교, 등거리 경제 외교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 중국과는 거의 단절하다시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역 적자가 진짜 심각해진 거예요.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더 큰 시장, 가까이 있는 시장을 버려두고 우리의 전통 우방이기 때문에 미국과만 함께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 올린 그 경제적 축적물들이 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고, 하다못해 얼마 전에 마크롱이 시진핑 만나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친중국 정책을 필 것 같은 이런 뉘앙스들을 줬잖아요. 유럽 정상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나치게 독선적으로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그럼 우린 등거리 한다, 중국하고. 그렇지. 이런 입장이에요. 멀리 있는 유럽조차도 그런데 우리는 중국과는 바로 코앞인데도 이 중국과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과 함께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자기가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제 활로를 앞으로 5년 동안,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라는 답답함이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 이현주 의원님 말씀 듣고 오늘 프로그램 좀 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트럼프는 이제 일반적인 무역 전쟁을 했어요, 미중 간에. 네. 그러다가 중국산 없이는 미국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바이든 정부가 돼서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첨단 기술 전쟁에 국한시키고 나머지는 미국도 중국하고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중국에 대해서 이걸 경계를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안보하고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 산업이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나머지는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해요. 네. 뒤로. 근데 우리는 지금 잘못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우리도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전략 산업은 한계가 있어요. 이거까지 이제 사실은 미국하고 맞서기에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쓸데없이 반중 감정을 막 드러내잖아요. 정부 관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확실하게 미국 편에 확 붙어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누구 편에 붙느냐를 네.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옛날에 구한말 같은 정도의 위상이 아니거든요, 한국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심의 외교를 하면서 네. 전략적인 부분들은 조금은 그래도 이런 미국의 어떤 부분을 조금 신경 쓰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에서도 지금 반항 감정들이 많이 생겨갖고 한국 상품을 좀 안 산다는 거예요. 네. 소비자들이. 네. 상황은 좀 그렇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을 처음 만났었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네네네.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반도체 그러면 지금 일반화된 게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 미국에 이제 설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팹리스 쪽인데 이 팹리스의 설계를 받아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하는 쪽이 이제 TSMC. 대만의 TSMC인데 네. 문제는 시스템 반도체의 부품들이 우리 메모리 반도체로 구성된다. 그리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의 80%를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라는 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로 해서 그걸 활용해서 하면 일본과 되는데. 소부장 전쟁에서 우리가 이게 버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점들을 왜 활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두 분 같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수준 높고 네네네. 두 분 다 아주 뭐 박식하고 또 깊이 있는 그러한 정치인들 뭐 다 그러시겠지만 보기 드문 아주 내용 있는 토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네. 아마 좀 더 자주 뵈도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우리 이현주 의원님과 복기왕 전 시장님과 함께 오늘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한테는 아침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 저희 목요일날 어김없이 저희들 안변회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고 상세한 근거 사실에 입각한 뉴스 분석 비평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가 내일도 우리 나옵니다. 내일 8시에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대중민주주의와 함께하는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전부 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 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미워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